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날은 아들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건배를 나누던 그 순간 갑자기 며느리가 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접시에 담긴 큼직한 갈치구이가 있었고 그 위엔 윤기가 번쩍였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맛있게 먹어라 하고 내밀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그 접시를 그대로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었고 은빛 비늘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비린내가 코와 머리카락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이 멈추고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닦으려 했지만 기름과 갈치 조각이 손가락에 달라붙어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사돈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멀리서 얼어붙은 채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창피가 아니라 이 결혼식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이 끝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싸늘한 공기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퍼지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수군거림과 힐끗거리는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꾸짖듯 입꼬리를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닷장사 냄새가 이렇게 심한데 잔치 음식 맛이 나겠어요. 그 한마디는 내 얼굴에 던져진 갈치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뺨 위로는 아직도 뜨겁고 기름진 감촉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끈적하게 달라붙는 갈치 살점이 느껴졌고 은빛 비늘이 어깨에 붙어 반짝거렸습니다. 치마 위에는 커다란 기름 자국이 번져 시선이 거기에만 꽂힐까 두려웠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이 서로 귀를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게 시어머니야. 저렇게 당하네 하는 말소리가 또렷하게 내 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몸이 굳어져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나를 감싸주겠지 하는 기대가 스쳤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만하시죠, 엄마.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그는 나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이미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굴욕은 피로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몸과 마음에 비린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던진 갈치 냄새를 지우려고 그날 밤 물을 데워 머리를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차례 머리카락을 문질렀지만 비린내는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내 지난 세월 전체가 그 냄새로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바닷바람에 깎여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4시 칼바람이 뺨을 베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출렁이는 파도,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갈치떼를 그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 걸린 은빛 물고기가 새벽빛을 받아 번쩍일 때 손끝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웃음을 떠올리면 손끝의 통증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장터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여름 떼약볕 아래선 땀과 비린내가 뒤섞였고 겨울에는 손등이 터져 피가 갈치 비늘에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갈치를 손질해 박스에 포장했습니다. 그 칼날은 손바닥에 굳은 살을 갈라놓았고 손가락 마디마다 흉터가 새겨졌습니다. 결혼 비용도 신혼집 전세금도 모두 내가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허리는 점점 굽었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 손에서 나온 갈치가 내 자식의 미래를 만들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갈치가 내 얼굴에 던져져 모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치는 내 생계였고 내 자부심이었으며 무엇보다 내 아들을 키운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갈치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비린 수치였다는 걸.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나를 서서히 차갑게 굳혀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바닷장사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비린내가 코를 찌르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렸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움켜쥔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나와 마주치는 일조차 피했습니다. 피로연 사건 이후 그 집에서 나를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명절마다 불러 밥이라도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그는 늘 바쁘다며 서둘러 끊었습니다. 목소리 속에서 애정은커녕 의무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액자 속 나는 맨 구석에 서 있었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의 나조차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나를 찾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여전히 바다에서 묻은 비린내와 며느리가 던진 갈치의 차가운 감촉뿐이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다시 재생됐고 갈치 비늘이 얼굴에 붙어 반짝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이미 버려졌다는 걸.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수치로만 존재한다는 걸. 그 깨달음은 내 가슴 깊은 곳에 얼음처럼 내려앉아 내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곧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낮에 입었던 기름 얼룩이 잔뜩 묻은 치마가 구겨져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내 가슴 깊은 곳이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날의 냄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듯 묵직하게 20해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를 하고 젖은 손으로 아들을 키워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기억 위로 며느리가 던진 차가운 시선과 아들이 외면하던 그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눈물로 이 집안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뼈저리게 느끼게 하겠다고. 나를 하찮게 여겼던 그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테이블 위에 공책을 꺼내놓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땅, 수십 년 동안 모은 적금, 가게 건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권리. 한 줄씩 적다 보니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바닷장에서 갈치를 팔던 어머니가 아니라 차갑게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사냥감은 물속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던 손이 그날부터는 열쇠를 쥐고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가게를 닫으세요? 단골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이제 좀 쉬려고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다른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게를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땅도 조용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단 한 푼도 아들과 며느리 손에 들어가지 않게 친동생 명의로 옮겨놨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틈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며느리 집안의 사정을 은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들의 사업과 인간관계가 이제는 내 복수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빚더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돈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불법 거래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서류를 통해, 은행 장부를 통해 나는 조금씩 조각을 모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갈치 냄새를 씻어내듯 서서히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내 삶에서 지워가면서도 나는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사실에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둔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그들이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바다 밑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1년 뒤 며느리 집안의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무대라는 걸 알았기에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사를 다 외웠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건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썩은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갈치 비린내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이 썩어 있는 냄새를. 나는 검은 코트를 입고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나를 향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러 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순간 웃음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돈 집안의 불법 거래 계약서, 세금 포탈 증거, 그리고 빈 문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사돈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갈치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건 썩은 냄새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연회장은 곧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내 등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고 나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갈치 잡으러 나가던 발걸음이 멈추자 내 삶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여전히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 속 비린내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어 지난 세월의 상처를 서서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회가변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졌고 사돈 집안은 세무조사와 소송에 시달리다 사회에서 발붙일 곳을 잃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체면도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몰락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끝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지나다가 갈치 파는 상인을 보게 됐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그 순간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갈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린내는 바닷물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었구나. 그리고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자 지난 세월 붙들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함께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일은 내 남은 생애에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